삼부토건.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 물류센터 근무자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소비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방역 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작업 환경은 어땠는지 취재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식사하고 휴식을 취했다는 근무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과 관련해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윤 당선인을 엄호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 안에서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SUV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은 경주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고의 사고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전기차. 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사람과 그 주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대만 해도 10명 남짓 정도였는데 인천과 서울 또 경기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60명을 넘었습니다. 부천 물류센터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민경호 기자, 하루 사이에 이 감염자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먼저 추가 확진자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곳 쿠팡 물류센터는 여전히 몇몇 경비 직원만 나와 있는 가운데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 23일로 오늘이 닷새째인데 누적 확진자가 벌써 60명을 넘긴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인천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3명, 서울 15명입니다. 대부분 직원들이고 가족이 2차 감염된 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과 방문자 등 4천여 명을 검사하고 있는데 이 중 3분의 2가량인 2,600여 명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자, 그곳은 이제 1,000명 넘는 사람이 일하던 곳이라서 감염 경로를 찾고 더 퍼지는 거 막는 게 시급한데 그렇다면 지금 당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신속한 감염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물류센터 내 감염이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진행됐을 수 있어서 보건당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23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43세 여성 직원이 지난 9일 부천 돌잔치를 다녀왔고 13일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증상이 생기고 확진까지 열흘이 걸린 셈이어서 그 사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가 됐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자 비율이 20%에 달하는데 이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가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가족 중 학생이나 학교 종사자는 등교를 중지하고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근무를 제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SBS 민경호입니다. 이 쿠팡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 업체 마켓컬리에서도 확진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상품 포장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쿠팡의 확진자와 지난 주말에 같은 차를 타고 대전에 다녀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재희원 기자입니다. 마켓컬리 물류센터 근무자인 40대 여성은 지난 23일 오후 대전시 동구 우송예술회관에서 열린 건강제품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대전에 갔는데 이 차량엔 쿠팡 부천 물류센터 확진자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업 설명회에는 194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 가운데 2명은 대전 설명회 하루 전인 22일 서울 설릉역 주변의 건강제품 설명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마켓컬리 측은 이 확진자는 대전 방문 다음 날인 24일 서울 장지동의 물류센터에서 하루 동안 상품 포장 업무를 했고 25일 송파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거쳐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켓컬리는 확진자가 일했던 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오늘 오후 긴급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센터를 폐쇄를 했고요. 근무자들 모두 퇴근 조치 진행을 했고요. 방역 당국에서 재개가 가능한지 판정이 나야.
또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 300명을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켓컬리의 나머지 물류센터 4곳은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근무자 간 교류가 없다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된 사람 가운데는 긴급 돌봄 교실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은 오늘 등교했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확진 판정받은 사람의 딸이 감염되면서 그 아이가 다닌 어린이집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 내용은 정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인천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정문에는 내일까지 학교를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로 오늘 확진된 30살 A씨가 다녀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과 22일 이 학교 긴급 돌봄 교실에서 원격 수업 지원 업무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1, 2학년 160여 명은 오늘 등교하자마자 귀가 귀가 조치됐고 A씨와 접촉한 학생 10여 명과 교직원 등 2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쿠팡발 확진 여파는 어린이집까지 번졌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B씨는 지난 17일 딱 하루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했는데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B씨의 3살 딸마저 확진됐습니다. 확진자의 자녀가 다녔던 어린이집은 현재 소독을 마치고 임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난 25일 B씨의 딸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원생과 교사 등 68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근 보육시설 중 일부는 자체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걱정되죠. 어른이 걸려서 아이들을 옮기는 거니까 기약이 없이 계속 이런 상태니까 좀 불안한 건 맞는 거. 방역당국은 검사 결과에 따라 인근 교육시설의 추가 폐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많이 남았던 신천지 교회라든지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던 게 큰 이유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건물의 식당과 휴게실에서 많은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진 게 내부 구조나 근무 환경과도 관련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1,300여 명이 일한 부천 쿠팡 물류센터. 6층 건물로 1층에선 출하, 2층에선 포장 작업이 진행됐고 3층부터 6층까지 신선식품 보관 장소로 쓰였습니다. 근무자들은 이 가운데 2층과 4층 식당에서 감염이 일어났을 걸로 지목했습니다. 한 번에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빨리 식사하고 쉬려는 근무자들로 늘 북새통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200명, 300명 그냥 교대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줄 서 있는 시간이 기본 20분 정도 돼요. 조금 늘어서서 붙어서 다 기다리고 홈필이 부딪히고도 있을 때도 있고. 쿠팡 측은 식탁 한쪽 의자를 치워 마주보고 앉을 수 없게 했다고 밝혔는데 직원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난 23일에서야 조치를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마주보고 앉아 식사했다고 말합니다. 23일날 갔더니 갑자기 밥 먹는 자리가 바뀐 거예요. 마주보고 서로 따뜻하게 붙어서 밥 먹었어요. 관리감도 전혀 없었던 거죠. 2층 휴게실도 감염에 취약했습니다. 근로자가 꽉 차는 거예요. 휴게 시간에는 쉬고 싶잖아요. 일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다 마스크 벗는 거죠 그냥. 보건당국 분석도 근무자들 증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어쨌든 마스크를 벗으셔야 되기 때문에 반복 노출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회사 안에서는 전파가 된 걸로 보고 있고 또 냉장 시설이 많은 건물 특성상 내부 온도가 낮아 근무자들이 열이 나도 잘 느끼지 못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장거리 또는 뭐 중장거리라도 이송되는 어떤 배달 물건을 통해서 전파되는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택배를 통해서는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낮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어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도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나오자 혹시 택배 온 거 맨손으로 뜯었는데 괜찮은 건지 또 계속 안심하고 주문해도 되는지 소비자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배송 물량이 하루 200만 건 이상으로 추산되는 쿠팡에 이어 하루 이용자가 수만 명인 마켓컬리의 물류센터까지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당장 우려가 확산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선 물건을 배송받는 일이 불안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택배 박스 자체를 집에 들이지 않거나 밖에서 받아요, 밖에서. 소독제로 닦기도 합니다. 그냥 물티슈에다 요즘은 소독제 몇 번 뿌려서 닦는 정도? 택배 기사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분들을 만나니까. 하지만 방역 당국과 이커머스 업계에선 배송 물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집단 감염 사례는 접촉보다는 거의 대부분 비말, 즉 침방울이나 공기 전염에 의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안이 가시지 않는 건 업계의 방역 대응이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포장하게 되는 거야. 하다 보면 손도 닿는 경우도 있고 마감 시간 다가오면 마스크 내리고 튀기면서 이렇게 하는데 쿠팡이 확진자가 나온 다음 날도 대체 근무자를 구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빨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물류센터에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지켜졌는지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른 업체들도 수시로 직원 체온을 재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쿠팡 물류센터가 있는 경기도 부천시는 방역 수준을 한 단계 다시 올렸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손님이 좀 다시 늘어나나 싶었던 자영업자들은 근심이 다시 커졌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실내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부천 송내 사회체육관. 휴관 안내와 함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언제부터 갑자기 이제 물류센터 터지면서 일주일 문을 닫아라. 부천시 공공체육시설은 똑같아요. 부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 단계를 높이면서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지와 함께 어린이집 등원 자제, 각종 모임과 회식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5월 초 이전으로 방역 수위를 되돌린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울상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인데도 거리는 한산했고 학원가에서도 학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이제 서서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듯 하더니 다시 이제 막 부천이나 막 요 주변 지역에 확진자가 또 나오면서 매장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배달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넓은 홀에 단체 손님까지 받을 수 있는 횟집입니다.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가 벌써부터 피부로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다른 음식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음식점은 이미 영업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저녁 장사가 걱정입니다. 인터넷 상점은 솔직하게 매출의 3분의 1 정도 가나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큽니다. 근데 오늘 친구 어린이집 안 보내신 거예요? 네, 안 보냈어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안 보내신 네네. 거예요? 억지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멈출 듯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19에 시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자, 얼마 전 이태원 클럽에 이어 이제 물류센터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으로 또 퍼져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구나 첫 감염자가 누군지, 그게 당국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건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을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신천지에 이어 이태원 클럽에서 재점화된 국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연령층에서 환자가 집중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젊은 층에서 퍼진 바이러스가 클럽, 학원, 노래방과 술집 등을 거쳐 7차 감염자까지 확인되면서 접촉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접촉자 추적 및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태원 클럽과 쿠팡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무증상 젊은층 감염자가 이미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제2, 제3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등교 수업이 본격화된 학교입니다. 클럽이나 노래방과 달리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의 특성상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유입될 경우 감염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충분한 환기는 물론 학교 이후에도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수칙 준수가 이어져야 합니다. 다만 젊은 층에서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더라도 노인층으로 확산하지 않게 한다면 큰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병문안은 삼가고 노인을 만날 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자, 방금 저희 의학 전문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 고3에 이어 오늘은 고2와 중3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이 학교 가는 날이었는데 확진자가 나온 지역에서는 모두 561개 학교 또 유치원이 오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입니다. 오늘 오전 길 건너편 건물에 있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이미 등교했던 1, 2학년 학생들과 병설 유치원 원아 150여 명이 귀가했습니다. 담임선생한테 연락을 했더니 확진자가 선생님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출석 체크하고 계시더라고요. 학원 근무자가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학원 측이 오늘 새벽 6시 학원생 학부모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 학부모들이 오늘 오전 서둘러 자녀를 귀가시킨 겁니다. 언제 교육청에서 통보받고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먼저 학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받았어요. 교육청 지침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확진자 발생 안전 문자는 오후 1시 반이 돼서야 발송됐습니다. 애들 등교하기 전에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왜 그렇게 늦어진 거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하니까 등교한 애들 어떻게 하냐. 대구에서는 오성고 3학년 1명이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아 동급생을 포함해 오늘 예정됐던 2학년 학생의 등교도 연기됐습니다. 또 이 학교 인근의 5개 고등학교도 등교가 중지되고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서울의 상일 미디어고에서도 3학년 학생이 확진돼 즉각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등교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코로나19로 등교가 불발된 학교와 유치원은 총 561곳으로 전체의 2.7%에 이릅니다.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기도 부천시가 250여 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구미 180여 곳, 서울 110여 곳 순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오늘 더 많은 학년이 학교 가는 거에 맞춰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던 학교 에어컨과 마스크에 대한 지침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먼저 에어컨 켤 때는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둬야 한다는 게 이제 기존 방침이었는데 이거를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실 안에서 학생들 침방울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에어컨 바람 세기는 약하게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마스크 경우는 실내에서 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운동장이라든지 밖에서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을 때나 혹시 학생이 두통이라든지 호흡곤란처럼 몸이 불편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스크의 종류도 보건용, 수술용뿐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 마스크, 또 얇은 마스크도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은 정해졌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지침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만난 초등학교 저학년, 또 유치원생들 모습을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 달 가까이 미뤄진 첫 등교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입니다. 처음 학교 가는 건데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빨리 친구가 그냥 사귀고 싶어. 하지만 아이 등교길을 따라 나선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도 가면서 이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많이 걱정은 돼요. 어린 학생들도 예외 없이 가림막이 설치된 책상 앞에 앉아 종일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계신 걸 저희도 압니다. 아이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배제를 했고요. 유치원에서도 거리 두기, 손 씻기에 대한 강조가 계속됩니다. 원생들이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엔 생활교육이 더 강조됩니다. 마스크 먹어요. 마스크 벗고 마스크는 오른쪽 위에다가 책상 위에다 올려놔주세요. 에어컨은 아직 틀진 않았지만 창문을 열어 꾸준히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줍니다. 그래도 마스크 착용도 잘하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전한 지켜만 준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등교 수업을 미룰 수 없다며 각 학교와 관할 교육청, 방역당국에 24시간 협조 체계를 통해 감염 발생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2명 나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1명은 퇴원했고 다른 1명도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게 코로나19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 둔 부모님들 걱정 많으실 텐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김영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내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환자는 11살 남자 어린이와 4살 여자아이입니다. 남자 어린이는 올해 초 필리핀에 체류하다 3월 초 귀국했고 4월 말에 발열, 발진,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자아이는 이달 중순 증상이 처음 나타났는데 최근 외국을 방문하거나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명 모두 바이러스나 세균의 공격을 받았을 때 과도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가와사키병에서 흔히 쓰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임상적인 증상이 많이 호전된 퇴원 예정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자아이는 퇴원했고 여자아이는 회복 단계인데 둘 다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혈청 검사를 통해 두 어린이 환자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졌는지 확인해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분류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직은 정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환인 만큼 부모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대표적 증상을 고열과 구토, 발진 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해열제를 복용해도 열이 38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거나 복통과 설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 속에 윤 당선인은 오늘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과장 보도가 많다며 엄호하고 나섰는데 한 중진 의원은 정치하고 싶어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배신감을 느낀 게 문제의 원인이란 말을 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민주당 워크숍은 당선인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지만 윤미향 당선인은 불참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과 정의기억연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면서도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본질하고 관계없는 화사로운 일을 가지고 대부분의 과장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옆에서 당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나왔습니다. 마냥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신속하고 성실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소신파로 불리는 박용진 의원도 윤 당선인이 침묵 모드로만 있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가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게 했던 윤 당선인이 정치를 하니 배신감을 느꼈고 그게 폭로의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문제 제기를 개인 감정 차원으로 규정한 셈이라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오늘 열린 수요 시위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이용수 인권운동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은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제발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후원금 문제로 시끄러운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 대해 국가인권위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나눔의 집 운영진으로부터 학대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안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눔의 집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들어섭니다. 어떤 사람도 확인하셨을까요? 지난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운영진에게 인권 침해를 당한다는 진정이 들어와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직원들은 안신권 소장과 법인 이사회가 할머니 사비로 의료비를 쓰게 하고 할머니 사진을 동의 없이 안 소장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등 할머니들의 의사를 빈번히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마철 시설 공사를 하면서 할머니들 물건을 외부에 방치해 훼손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할머니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받은 정황이 보인다며 나눔의 집에 주의를 통보했는데 직원들은 인권위 추가 조사로 진상이 드러나길 기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인은 시설 책임자인 안 소장을 교체하기로 하고
다음 달 이사회에서 안 소장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0년간 무책임하게 운영했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개인 비리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인권위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안신권 소장은 이곳 나눔의 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인 측은 안 소장이 사직서를 내고 휴가 중이라며 일부 운영 미숙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원금 횡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직원들은 안 소장과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경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가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의인지 과실인지 규명하기 위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합동 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TBC 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인근에서 SUV 차량이 초등학생 9살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바짝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는 자전거 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자전거와 충돌하고 타고 있던 아이가 넘어집니다. A군은 다리를 다쳤고 이 차를 몬 운전자는 사고 직전 인근 놀이터에서 A군과 다툼이 있었던 B양의 어머니였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서둘러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주변 CCTV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탐문을 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통범죄수사팀은 아무래도 안에서 수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할 것이고 형사팀은 그 바깥에서 이제 탐문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쟁점은 사고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A군의 부모는 해당 차량이 인근 놀이터에서 200m가량을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인돼 민식이법에 저촉되는지도 따질 계획입니다.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영상이 공개되면서 SNS에는 댓글 수천 건이 달리는 등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는데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첫 등교일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앞에선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가 여전했고 아슬아슬한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손을 높이 들고 부모와 함께 건널목을 건넙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등교 첫날이었던 오늘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서울초등학교 480곳에 전담 경찰관이 배치됐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제 교통사고가 있었던 137개 초등학교 주변에선 학교 시간 단속도 벌였습니다. 오늘 첫 등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차가 나오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의 단속이 없던 다른 학교 주변. 아이들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피해 조심조심 지나는 차들도 있었지만 과속하는 차량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데 시속 50km 넘게 달리기도 합니다. 또 통학로 불법 주차에 부모들은 쉽게 아이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까 데리러 오면서 보니까 차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초등학교 옆 골목입니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뒤로는 이렇게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CCTV 단속을 피해 번호판을 아예 수건으로 가린 차량도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하루 서울에서만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1,100건이 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내는 돈이 크게 늘도록 자동차 보험 약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400만 원만 냈는데 앞으로는 1억 5천만 원 넘게 낼 수도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기준으로 대인 피해는 1억 5천만 원, 대물 피해는 2천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의무보험과 그걸 넘어서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임의보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의보험을 충분히 들어놓았다면 지금까지는 의무보험 영역에서 자기부담금 400만 원만 내면 나머지 피해액은 보험회사가 전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관이 바뀌면서 음주와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임의보험 영역에서도 대인 피해 최대 1억 원, 대물 피해 최대 5천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음주나 뺑소니 사고로 대인 2억 원, 대물 피해 5천만 원이 난 경우입니다.
지금은 대인 대물 합쳐서 400만 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다음 달부터는 대인 피해에서 5,300만 원, 대물 피해에서 3,100만 원, 총 8,4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피해액이 더 크다면 운전자가 최대 1억 5,400만 원까지 부담하는 겁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의무보험 영역에서 자기부담금도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라가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미입국한 중국인 가운데 한 명이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일행과 이들의 이동을 도운 공범을 쫓으면서 마약 운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안 미립국 일당 가운데 중국인 43살 A씨가 어제 저녁 7시 55분 전라남도 목포의 상가에서 붙잡혔습니다. 1차 조사에서 A씨는 중국인 5명과 함께 지난 20일 저녁 8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아이시를 출발해 15시간 뒤인 이튿날 오전 11시 20분쯤 태안 앞바다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4m, 폭 1.5m 크기의 1.5톤급 작은 레저보트를 타고 곧장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겁니다. 일행들과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했는데 목포로 간 이유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5년 국내에서 불법 체류를 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돼 강제 출국당한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용의자들은 차량 추적 수사, 그리고 이동 경로 등을 집중 추적 수사해서 끝까지 검거할 예정입니다. 닷새 동안 검문 한 번 받지 않고 목포까지 이동한 데다 주민 신고로 보트가 발견될 때까지 군과 해경은 미립국 사실조차 모르는 등 해안경비 태세에 총체적 부실이 지적되는 상황. 해경은 이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국내 미립국 협조자 등 공범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통합당은 오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사실상 출범했는데 당 이름이 또 바뀔 것 같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새 대표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8월에 열리는데 출마 여부를 고심하던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심을 좀 하고 계시죠? 봤는데요. 대체로 맞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총리는 당 대표에 선출되더라도 대표와 대선 후보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당원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이전엔 대표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대선 직행보다는 당대표가 돼 당내 기반을 더 닦게 놀아 선택한 셈인데 당대표에 뽑힌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슈퍼 여당이 맞닥뜨릴 현안에서 총리 때와는 또 다른 정치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성고지를 밟은 우원식, 홍영표 의원은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상태라 민주당 당권 경쟁은 3파전이 유력해졌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에 닻을 올렸습니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비대위원은 현역 의원 4명, 외부 의원 4명이 맡는데 여성과 30대 청년이 5명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에 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 그런 얘기했어요. 김종인 비대위는 당명을 또 바꿀 걸로 보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당명 변경을 시사했고 오늘 한 비대위원도 국민에 다가설 당명으로 자연스레 바뀔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5년 설립 때 정당의 싱크탱크론 가장 오래된 여의도 연구원도 당 개혁의 명분 아래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통합당은 그럴 거면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권지윤 기자입니다. 177석 슈퍼 여당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을 오늘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모든 상임위를 다수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절대 다수당을 만들어준 그 뜻이라고.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투표로 뽑는 만큼 전체 의석의 59%를 가진 자신들이 18개 위원장을 다 가져가도 국회 운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12대 국회까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12대 국회는 지난 85년 개원했는데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얘기입니다.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차라리 국회를 없애야지. 헌정 파괴, 일당 독재로 아마 역사가들이 규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석이 80석대로 쪼그라들었던 18대 국회 때는 어땠을까? 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9년 상임위원장 독식을 시도했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입니까?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것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이었던 12대 국회까지였습니다. 여야 처지가 극명하게 뒤바뀐 겁니다. 민주당의 독식 천명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같은 주요 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협상 카드란 분석도 나옵니다. 승자 독식은 독재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번엔 승자 독식이 원칙이라고 말을 바꾸며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철호 시장 측에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원경 기자입니다. 검찰이 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재작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시장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2017년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를 대비해 구성한 이른바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재작년 지방선거 전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돈 거래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송철호 후보 캠프로 흘러가 불법적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될 자가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이 된 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선거 이후 공직을 맡지 않은 만큼 검찰이 선거 이후 공직에 진출한 송철호 시장과 공모한 걸로 의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시장 측은 김 씨가 올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걸로 알고 있다며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금품 거래 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비무장 상태 흑인을 제압하면서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절규에도 풀어주지 않는 영상이 공개돼 미국 전역에 분노가 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인 경찰관이 무릎으로 목을 누르자 흑인 남성이 절규합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인데도 경찰관은 일어나서 차에 타라고 재촉합니다. Get up, get in the car. Mama. Get up, get in the car right. I can't. 주변에서 그러다 사람 죽는다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The man ain't moved yet, bro. The man ain't moved yet, bro. 무자비한 제압이 5분간 계속됐고 뒤늦게 구급차에 실려간 남성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숨진 사람은 46살 플로이드 씨로 위조 수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체포됐습니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연방수사국 FBI가 조사에 착수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경찰관 4명은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성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시위는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카고, 휴스턴 등 흑인 밀집 도시로 번졌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6년 전 가너라는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의 목 졸려 숨진 사건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당시 간호도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고 사망 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에 개 목줄을 채우지 않고 공원에 나온 백인 여성이 줄을 채워달라고 말한 흑인 남성을 살해 협박 혐의로 신고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트럼프의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에 대해 경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개입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우편 투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People steal them out of mailboxes. People print them and then they sign them and they give them in. And the people don't even know where they're double counted. 이렇게 부정선거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정치적 득실 계산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우편 투표로 득볼 쪽은 아무래도 야당 후보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트위터 측이 여기에 경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트럼프 주장에 반박한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뜨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니 반대되는 주장도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끈했습니다.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트위터 측은 코로나 사태 이후 트윗의 진실성을 따지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는데 우편 투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트위터를 처음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 없는 주장과 인신공격을 담은 트윗으로 자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가입자 느는 재미에 이를 사실상 방치했던 트위터의 대응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3년 3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조사했는데 이 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섭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자정 이후 조사가 폐지됐지만 이 부회장 측 요청과 인권보호관 허가를 거쳐 새벽까지 조사가 진행된 겁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과정에 이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합병과 회계 부정 모두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미래전략실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이 여러 차례 보고받는 등 적극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시나 보고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삼성 측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부회장 재소환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이 전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이달 초에 일어난 GP 총격 사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거란 어제 유엔사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이에 대한 국방부의 유감 표명이 있었는데 둘 다 이례적입니다. 유엔사가 그동안 낡은 규정으로 남북 대화에 찬물을 끼얹어 왔다. 이런 불만이 군대에서 나옵니다. 김학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파주 DMZ 평화의 길 행사 때 일입니다. 김현철 통일장관이 비무장지대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 방문까지 함께 추진했는데 유엔사는 장관만 승인하고 취재진 출입은 막았습니다. 결국 김 장관은 대성동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비무장지대 출입하려면 정전협정 집행규정에 따라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2018년 8월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공동조사도 유엔사 불허로 수개월씩 지연됐습니다. 문화재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GP를 방문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법적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좀 미흡하다. 이달 초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SNS를 통해 유엔사 규정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한국군조차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유엔사가 규정을 내밀며 한국의 남북대화 노력에 찬물 끼얹었다고 썼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무장지대 출입 등을 놓고 쌓여온 이런 불만이 이번 공개 유감 신경전의 배경이라고 분석합니다. 지금 남북 교류 또는 이제 화해협력이 시대에 됐는데도 옛날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좀 경직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판문점 견학을 신청한 내국인들의 출입 준비 기간 단축 등을 위해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